아들은 잠깐 다녀오겠다 했다. 한 달. 돈 좀 모으고 오겠다 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친구가 먼저 갔다고, 안전하다고, 숙소랑 식사도 다 나온다고. 나는 말렸다. 아들은 웃었다. 엄마, 나도 이제 성인이야. 그 웃음이 마지막이었다. 출국 다음 날 안부 메시지가 왔다. 도착했다. 덥다. 숙소 좁다. 그래도 괜찮다. 사흘째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다. 여긴 생각보다 빡세. 그래도 괜찮단다. 금방 적응한단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는 날 밤. 단 한 줄의 문자 메시지. 엄마 미안해. 문장을 수십 번 확대해 보았다. 오타가 아닌지, 숨겨진 뜻이 있는지, 찍힌 시간과 위치가 뭘 말하는지. 아들의 프로필 사진을 누르며 마지막 접속 시간을 세었다. 새벽 3시 12분. 그 시간의 공기가 내 방으로 흘러들었다. 차갑고 끈적했다. 전화는 꺼져 있었다. 문자도 메신저도 파란 체크를 만들지 않았다. 나는 처음으로 해외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 낯선 신호음, 낯선 언어, 낯선 침묵. 아들의 친구라는 사람이 받았다. 아들의 이름을 말하고 무사한지 물어봤다. 아들의 친구라는 사람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곳이라고 했다. 업무의 특성상 사무실은 가끔 바뀐다고 했다. 핸드폰은 현지 보안상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업무가 바빠서 연락을 해도 받기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들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했지만 어제 밤샘 작업으로 지금 자고 있다고 했다.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지만 상대방이 귀찮아 하는 것이 느껴져서 끊을 수밖에 없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핸드폰으로 검색하기 시작했다. 캄보디아 취업, 고소득, 해외 취업 등. 그렇게 타고 들어가다 보니 관련 사례들이 보였다. 해외 취업 사기, 여권 압수, 폭행 감금. 설마 아니겠지 하는 생각과 한편으로는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다. 오랜 고민 끝에 나는 경찰서로 갔다. 담당자는 귀찮다는 듯이 무심하게 나에게 말했다. 아드님 나이는요? 27이에요. 성인이면 잠시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죠. 해외면 더 그렇고요. 아니요. 그래도 연락이 너무 안 되고 저한테 온 메시지도 그렇고요. 인터넷에 보니 비슷한 사례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연락을 하면 늦더라도 다시 연락을 해주는 아이였거든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시겠지만 동남아 같은 곳은 우리나라처럼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리고 해외로 취업 나갔다면 잘 된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사우디 같은 중동으로 파견 많이 간 거 아시죠? 거기 다녀온 사람들 다 부자 됐잖아요. 아주머니 이제 아들 덕 좀 보시겠네. 아드님 믿고 좀 기다려요. 그리고 성인은 실종 신고 자체가 쉽지 않아요. 경찰에 비꼬는 듯한 말투에 화가 났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순간 햇빛이 너무 밝았다. 마치 나만 다른 계절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지금이라도 전화 한 통이라도 문자 하나라도 보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핸드폰을 꺼냈지만 화면 속에는 여전히 아무 알림도 없었다. 나는 그대로 길가에 주저앉아 자동차 매연과 사람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혼자만 다른 세상에 있는 듯했다. 그날 밤 아들의 방 문을 열었다. 달력엔 7월 3일 출국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 다녀와서 엄마랑 등산이라는 메모. 그 단순한 문장이 가슴 한가운데 박혔다. 잠이 오지 않았다. 다시 새벽 내내 인터넷을 뒤졌다. 동남아 취업 사기 피해자 모임, 가족 찾기 카페. 어떤 글에는 사진이 있었고 그 사진 속 얼굴들이 내 아들의 또래였다.
진짜인지 허구인지 모르겠는 글들이 많았다. 실제로 탈출한 사람들의 증언 글도 있었다. 지금까지 살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적나라하게 쓰여져 있었다. 쇠사슬, 철창, 골프채나 야구배트, 폭행, 실적을 채우기 전까지는 잠도 잘 수 없다고 했고, 식사도 거의 할 수 없고, 환경도 열악함 그 자체라고 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으며 지금이라도 연락 한 번만 주렴.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새벽 4시. 카페 창문을 열자 찬 공기가 밀려들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지금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무사한지라도 알아야겠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뿐이라는 걸. 다음 날 나는 현지 공간으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경찰대와 다르지 않았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수사가 어렵습니다. 외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심증만으로는 협조 요청을 할 수 없어요. 확인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말 하나하나가 내 귀에 모래처럼 쌓였다. 지금 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니. 그 사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곧장 여행사로 갔다. 가장 빠른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고 집으로 돌아와 짐을 챙겼다. 여권, 돈, 아들 사진. 비행기표를 손에 쥐고 창밖을 보았다. 도시는 평화로웠다. 사람들은 웃고 커피를 마시고 내일을 이야기하겠지. 그 평화가 내겐 죄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누구의 도움도 바라지 않겠다고. 누구도 대신 찾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직접 간다. 내 아들이니까. 비행기 창밖은 새카만 어둠뿐이었다. 그 아래 내가 가는 나라의 도시 불빛이 바늘 끝처럼 깜빡였다. 서울에서 떠날 때까지만 해도 이 길이 정말 맞는지 수백 번은 고민했지만 지금은 그저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마음은 계속 두려움과 불안함이 요동쳤다. 나는 허공을 바라보며 혹시 내가 너무 큰 착각을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 지금이라도 엄마 나 잘 있어. 걱정했어? 하. 이런 문자라도 오면 얼마나 좋을까. 착륙 후 공항 내부는 덥고 혼잡했다. 표지판 하나도 쉽게 읽히지 않았다. 환승객과 여행객 사이를 헤집으며 나는 들고 있던 아들의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환했고 그 미소가 낯선 공기 속에서 더 아프게 느껴졌다. 입국 심사대에서 직원이 물었다. 방문 목적은요? 가족을 만나러 왔어요. 입안이 말라서 목소리가 갈라졌다. 직원은 잠깐 내 얼굴을 보더니 도장을 찍었다. 도장의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마치 이제 정말 되돌아갈 수 없다는 신호처럼. 공항 밖으로 나오자 습한 열기가 온몸을 감쌌다. 낯선 냄새, 먼지,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나는 미리 적어둔 주소를 꺼내 택시 기사에게 보여주었다. 그곳은 아들이 간다고 했던 교육센터였다. 택시는 오래된 도로를 달렸다. 도로 양옆엔 간판이 빼곡했고 IT 트레이닝, 코딩 스쿨, 디지털 워크센터 비슷한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기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 시간엔 대부분 문 닫아요. 그런데 거기 위험한 동네예요. 가려면 낮에 가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일단 숙소로 가달라고 했다. 택시는 다시 방향을 틀었다. 도로를 벗어나자 간판의 불빛이 하나둘 사라졌다. 숙소에 도착했을 땐 이미 밤이었다. 작은 선풍기 하나가 덜컥거리며 돌고 있었고 창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아. 바깥의 열기가 그대로 스며들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은 더 선명해졌다. 아침이 밝자마자 나는 숙소 주인에게 물었다.
여기 근처에 IT 교육센터 아세요?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 곳인데.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런데 많아요. 요즘은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 다 와요. 일 배우러 온다고 하지만 안 좋은 소문도 있고. 나는 그 말에 멈칫했다. 안 좋은 소문이요? 그는 손짓으로 멀리 가리켰다. 그 동네는 원래 안전한 데는 아니에요. 건물들도 다 폐건물이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교육센터라며 젊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갈수록 담벼락을 높여서 밖에서는 안쪽을 전혀 볼 수도 없고요. 뭘 하는지 밤새도록 불이 켜져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서 청년들이 나오는 건 못 봤어요. 술이라도 한잔하고 쇼핑이라도 하러 나와야 할 텐데.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곳. 그곳에 아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점심쯤 나는 택시를 타고 숙소 주인이 말한 방향으로 향했다. 멀어질수록 도로는 좁아지고 건물은 낡아지고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교육센터라고 쓰인 간판은 여전히 있었지만 기분 탓인지 어딘가 어두워 보였다. 담벼락은 숙소 주인이 말한 것처럼 사람 키를 훌쩍 넘을 만큼 높았고 그것도 모자라 위쪽에는 철조망도 되어 있었다. 또 입구에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 지키고 있었다. 차에게 내리려 하자 택시 기사는 나에게 이곳은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라고 말했다. 아들이 여기 온다고 했어요. 제가 가야 해요. 차에서 내린 나는 멀찍이서 그 건물을 바라봤다. 낡은 철문, 그리고 그 위에 걸린 퇴색된 간판. 글로벌 IT 솔루션 센터. 글씨는 반쯤 지워져 있었다.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었다. 그 안에서 들리는 건 아무 소리도 아니었지만 왠지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한참을 서 있던 나에게 옆 골목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물었다. 혹시 사람 찾으러 왔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 손에 명함 한 장을 쥐어주며 말했다. 조심하세요. 그쪽은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남자가 떠난 뒤에도 나는 한동안 그 명함을 쥐고 서 있었다. 작은 명함 위엔 낯선 이름과 현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그것을 꼭 쥐었다. 그 안에 아들의 흔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다. 밤새 잠을 설쳤다. 탁자 위엔 어젯밤 받은 명함이 놓여 있었다. 박성호. 그 밑엔 작은 한글 문구가 적혀 있었다. 교민자원봉사 상담. 나는 주저하다가 전화를 걸었다. 짧은 신호음 3번 뒤에 낯익은 한국어 목소리가 들렸다. 예, 누구시죠? 저는 아들을 찾고 있어요. 어제 그쪽 근처에서 이 명함을 받았어요. 어제요? 혹시 그 담벼락 높은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거기 제 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다. 지금 나오시죠. 근처 커피숍에서 보죠. 그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 조심스러운 눈빛. 우리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그는 주변을 살핀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건물, 교육센터 맞아요. 근데 겉모습만 그렇죠. 안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져요. 나는 숨을 삼켰다. 그는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처음엔 다들 코딩 배운다고 들어와요.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컴퓨터 앞에서 이상한 일을 시켜요. 가짜 프로그램 등록, 해외 계정 생성, 불법 광고 클릭. 거부하면 잠을 안 재워요. 휴대폰도 빼앗고요. 그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저도 그 안에 있던 사람 도왔었어요.
몰래 빠져나온 한국 청년도 몇 명 봤고요. 나는 그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머릿속엔 아들이 처음 보내온 사진이 스쳤다. 창문도 없는 방, 하얀 형광등빛 아래 노트북을 붙잡고 있던 얼굴. 그때는 그냥 열심히 사는 모습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표정 속에 어딘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럼 거기 사람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내가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현지 경찰도 움직이려 하지 않아요. 돈이 걸린 문제라 복잡해요. 하지만 제가 아는 기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쪽 사진을 찍은 적이 있대요. 그는 메모장에 전화번호를 적어 건넸다. 커피잔 속 얼음이 서서히 녹았다. 나는 그 종이를 꼭 쥐었다. 정말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약속도 장담도 못 드려요. 하지만 절대 혼자 가지 마세요. 그곳 무섭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을 찔렀다. 나는 메모장을 손에 쥔 채 걸음을 멈췄다. 아들을 찾기 위해 온 이 도시에서 처음으로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줬다. 그 사실만으로도 눈물이 났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숙소 벽에 붙은 낡은 지도를 펴놓고 메모지에 표시된 주소를 찾았다. 신문사 사무실 근처.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며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찾을게. 다음 날 오전 나는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네, 여기 가나신문 현지 지국입니다. 어제 박성호 씨에게 번호를 받았어요. 제 아들이 이 나라의 어떤 교육센터에 갔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말했다. 혹시 그곳이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입니까? 네, 맞아요. 담이 높고 간판엔 글로벌 IT 솔루션 센터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는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곳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거기엔 교육은 없어요. 컴퓨터는 있지만 배움이 아니라 일을 시킵니다.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일을 시킨다니 무슨 일인가요?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단계로 쓰인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처음엔 IT 연수라며 데려오지만 실제론 인터넷 범죄에 동원되죠. 여권을 빼앗기고 감시받으면서 말이에요. 그의 말에 손끝이 차가워졌다. 아드님 사진이 있습니까? 나는 핸드폰을 꺼내 저장된 사진을 보냈다. 제가 아는 경찰 출입 기자가 있습니다. 이런 쪽의 정보에 밝은 사람이에요. 사진을 보여주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작은 카페 구석에서 그를 다시 만났다. 그는 오래된 노트북을 열어 몇 장의 흐릿한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건 지난달에 몰래 찍은 사진이에요.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길래 수상해서요. 사진 속에는 철문 틈새로 비치는 형광등 불빛과 그 아래 여러 대의 컴퓨터 모니터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옆엔 고개 숙인 젊은 남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나는 그중 하나를 보자 숨이 막혔다. 옆모습, 어깨에 선, 그리고 손목에 있는 검은 밴드. 아들이 늘 차고 다니던 밴드였다. 이게 제 아들 같아요. 내가 말하자 기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확인하는 건 위험합니다. 거긴 경찰조차 쉽게 못 들어갑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어떡하죠? 그냥 이렇게 기다리라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도 지금 피해 사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인 인신매매일 수도 있거든요. 그는 메모지를 꺼내 적었다. 로컬 NGO, 구조 협력 가능. 이 번호로 연락해 보세요. 공식적인 절차로 접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단체입니다.
나는 종이를 받아쥐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밖은 여전히 뜨겁고 사람들은 평범하게 오갔다. 그 속에서 나 혼자만 다른 세상을 걷는 기분이었다. 카페를 나서기 전 기자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그 안에서 아직 사람 소리가 들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절대 혼자 가지 마세요.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불었다. 멀리서 교통경찰의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손에 쥔 메모지를 바라보았다. 글씨가 땀에 번져 흐릿해졌지만 그 안에 적힌 숫자들은 여전히 또렷했다. 밤이 되자 숙소 창문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어딘가에서는 웃음소리와 음악이 들렸지만 내 귓가엔 오직 하나의 소리만 들렸다. 그 낡은 철문 뒤에서 형광등 아래 누군가의 숨소리가 아직 남아있을 것 같은 소리. 이른 아침 나는 기자가 적어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낯선 영어 인사 뒤에 또렷한 한국어 목소리가 이어졌다. 여보세요? 저는 NGO 현지 연락 담당자입니다. 그 목소리는 젊고 단호했다. 나는 다급히 말했다. 제 아들이 실종됐어요. 이 나라의 어떤 교육센터에 갔다가 그 뒤로 연락이 끊겼어요. 그녀는 차분히 들으며 물었다. 혹시 위치나 사진이 있으신가요? 있어요. 현지 기자분이 준 사진이에요. 나는 사진을 전송했다. 그녀는 한참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근처가 맞네요. 우리도 몇 달 전부터 추적 중이던 곳이에요. 그 안에 한국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덧붙였다. 하지만 저희가 직접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현지 당국 허가가 필요해요. 대신 주변을 조사해보죠. 오늘 오후에 그 건물 인근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네, 어디든 가겠습니다. 점심 무렵 햇살이 머리 위로 내리꽂혔다. 택시 창밖으로 다시 그 익숙한 담벼락이 보였다. 이번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섰다. 건물 주변엔 여전히 철조망이 둘러져 있었고 출입구 앞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셋이 서 있었다. 그들은 누군가가 바라보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눈이 마주친 순간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지만 곧 한 여성이 다가왔다. 회색 셔츠 차림, 손에는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그녀가 조용히 말을 걸었다. NGO에서 왔어요.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이 근처에서 일주일째 관찰 중이에요.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죠. 사람 소리도 들리고요. 근데 낮에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우리는 담벼락이 보이는 골목 끝에 섰다. 멀리서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한 트럭이 천천히 빠져나왔다. 그 순간 안쪽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쳤다. 짙은 형광등 아래 고개 숙인 사람들.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분명히 봤다. 헐렁한 회색 셔츠, 그리고 아들과 비슷한 체격.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보셨어요? NGO 여성이 물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저 사람 중 하나가 제 아들 같았어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저희도 그 안에서 비슷한 연령대의 남성들을 여러 명 봤어요. 다들 비슷한 복장에 감시를 받는 듯 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카메라를 들었다.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당신 아들을 구하려면 여길 공식적으로 열 수밖에 없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셔터를 눌렀다. 찰칵. 그 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바로 그때 멀리서 철문 앞에 서 있던 남자 하나가 이쪽을 바라봤다. 그의 시선이 우리를 향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쪽으로 와요.
NGO 여성이 내 팔을 잡아 끌었다. 우리는 골목 끝 작은 시장 쪽으로 몸을 숨겼다. 뒤를 돌아보니 그 남자가 휴대폰으로 어딘가 전화를 걸고 있었다. 시장 안의 냄새와 소음이 우리를 덮쳤다. 그녀가 낮게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이 사진을 경찰과 대사관에 동시에 넘길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에 땀이 흘러 종이가 젖었다. 제 아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장담하긴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긴장으로 굳어있던 어깨가 잠시 풀렸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 있는 누군가의 짧은 숨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다. 밤이 되어 숙소로 돌아오니 도시의 소음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다. 나는 창문을 닫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버텨. 이제 엄마가 널 찾아낼 거야. 다음 날 아침 NGO 담당자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밤 현지 경찰과 합동 점검이 있을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가실 생각이라면 멀리서 지켜만 보세요. 그 한 문장을 수십 번 읽었다. 합동 점검. 그 단어가 생소하면서도 마치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희망처럼 느껴졌다. 나는 하루 종일 숙소 창가에 앉아 있었다. 태양이 정수리를 지나고 거리가 서서히 어두워질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이미 할 수 있는 건 다 한 기분이었다. 밤 8시쯤 NGO 여성이 도착했다. 그녀는 검은 모자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우리 차를 타세요. 현장 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점점 사라졌다. 도로를 벗어나자 주변이 고요해졌다. 차 안의 공기도 무겁게 가라앉았다. 현지 경찰이 도착하면 바로 진입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내일로 미뤄질 수도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차는 익숙한 담벼락 근처에 멈췄다. 저 멀리 철문 앞에는 낯선 차량 몇 대가 서 있었다. 엔진 소리가 멎자 정적이 내 귀를 막았다. 공기 속에는 먼지와 땀 냄새, 그리고 묘한 금속 냄새가 섞여 있었다. 멀리서 무전기 소리가 들렸다. 짧고 빠른 현지어가 오갔다. 누군가 철문 쪽으로 다가가더니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내 몸은 차 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그 문 안으로 뛰어들고 있었다. 불빛이 번쩍이더니 사람들이 소리치며 뛰쳐나왔다. 어둠 속에서 남자들이 얼굴을 가린 채 달아났고 경찰이 그들을 쫓았다. 현지어의 고함, 철문이 부딪히는 소리, 무전기와 신발 소리가 뒤섞였다. 잠시 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줄지어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 중엔 젊은 남자들도 있었고 눈을 가린 채 울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하지만 너무 멀어서 얼굴은 분간할 수 없었다. NGO 여성이 내 팔을 붙잡았다. 지금은 가시면 안 돼요. 확인 절차가 끝나야 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중에 제 아들이 있을까요?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아직은 몰라요. 지금은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경찰차의 경광등이 붉은 빛으로 담벼락을 물들였다. 그 빛이 사라질 때마다 어둠이 덮였고 다시 켜질 때마다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다. 그중 한 남자가 구급차 쪽으로 옮겨지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창문에 손을 얹었다. 반쯤 찢어진 회색 셔츠, 그리고 손목에 감긴 검은 밴드. 심장이 쿵 하고 멎었다. 저기, 저 사람이에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NGO 여성이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그녀는 무전기를 들어 짧게 무언가를 말했다. 곧이어 누군가가 그 남자에게 달려가
팔을 잡아 세웠다. 멀리서도 들릴 만큼 그 남자가 힘없이 고개를 돌렸다. 조명 아래 드러난 얼굴. 바로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고요해졌다. 그는 내 아들이었다. 나는 내 입을 막았다. 눈물이 쏟아질 줄 알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몸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다. 그날 밤 나는 숙소로 돌아오지 못했다. NGO 사무실 구석 의자에 앉아 새벽까지 창밖에 불빛만 바라봤다. 머릿속엔 단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고맙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그게 전부였다. 병원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하얀 벽, 희미한 소독약 냄새, 그리고 간헐적으로 들리는 기계음. 나는 의자 끝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아들이 차고 있던 검은 밴드가 쥐어져 있었다. 그 밴드를 건네받을 때 NGO 직원은 조용히 말했다.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심장이 뛰는 것도 멈추는 것도 아닌 묘한 공백이 생겼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저 끝났구나라는 생각만 들었다. 응급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탈수와 영양실조, 타박상 흔적이 있습니다. 며칠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의자에 앉은 채 한참을 울지도 못했다. 눈물조차 조심스러웠다. 혹시라도 다시 사라질까봐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나는 조심스레 병실 문을 열었다. 침대 위에 누운 아들은 말라 있었다. 햇빛에 오래 노출된 종이처럼 피부가 메말라 있었다. 코끝에는 산소줄이 연결되어 있었고 눈꺼풀은 아주 천천히 떨렸다. 엄마야.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내가 낸 것 같지 않았다. 아들은 눈을 떴다. 나를 바라보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다 아주 작게 입술이 움직였다. 엄마, 미안해.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잡았다. 손바닥 아래로 느껴지는 뼈마디가 너무 가늘어서 차마 세게 줄 수도 없었다. 괜찮아. 이제 됐어. 이제 끝났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거기 아직 남아있어. 나 말고도 한국 사람들 많았어. 그 말에 숨이 멎었다. 몇 명이나 있었니? 잘 모르겠어. 어두워서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 근데 다들 도망치려다가 잡혔어. 그의 눈동자가 떨렸다. 말을 잇는 게 버거운 듯 했지만 그는 계속 말했다. 매일 누가 사라졌어. 밤마다 밖으로 끌려나갔고 다음 날엔 안 보였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근데 나도 도망치려고 했는데 잡혔어. 그때부터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눈가가 젖었다. 나는 그의 머리를 살짝 감쌌다. 괜찮아. 말 안 해도 돼. 이제 엄마가 왔잖아. 그는 힘없이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내 손에 닿은 체온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약하게 느껴졌다. 밖에서는 NGO 직원들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들은 통역을 통해 경찰과 대사관에 다른 피해자들의 이름을 전달하고 있었다. 하나의 구출이 끝난 자리에 아직 수많은 이름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밤이 되자 병실의 불이 꺼졌다. 아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나는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바라봤다. 그 불빛들이 마치 담벼락 너머에 남아있을지도 모를 다른 아이들의 눈처럼 보였다. 나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누구의 아들이든 누구의 딸이든. 며칠 뒤 아들은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다.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았고 간단한 죽을 삼켜도 더 이상 기침하지 않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자주 깼다. 작은 소리에도 몸을 떨었다. 의사는 말했다. 몸은 금방 나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래 걸릴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NGO 직원과 경찰, 대사관 관계자가 함께 병실을 찾았다. 그들은 아들의 진술을 받아 적었다. 녹음기 위에 작은 빨간 불빛이 켜졌다. 아들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이랑 중국에서 왔어요. 처음엔 다들 공부하러 온 줄 알았어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하루 종일 시키는 대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거나 계좌를 만들어야 했어요. 싫다고 하면 맞았어요. 말이 끝나자 녹음기 불빛이 꺼졌다. 기록은 남았지만 그 안에 담긴 공포는 기록되지 않았다. 대사관 직원은 고개를 숙였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본국 송환 절차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고맙다고 말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아들은 창밖만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 그 사이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철문과 담벼락이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시 돌아오면 뭐 하고 싶어?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아주 작게 말했다. 모르겠어.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나는 데서 쉬고 싶어. 나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공항에 도착하자 현지 기자와 NGO 여성이 나와 있었다. 기자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무거웠다. 이제 안전합니다. 한국에 가셔도 연락 주세요. 아직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비행기 탑승구로 들어가기 전 아들이 기자를 향해 작게 인사했다. 그때 기자가 말했다. 당신 아들은 운이 좋았어요. 그 안에 아직 운이 닿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다. 비행기 창문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마치 누군가의 신호처럼 깜빡였다.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번엔 확실히 느껴졌다. 살아있다는 온기.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오르자 아들은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나 진짜 미안했어. 미안하긴. 살아있어서 줘서 고마워. 내가 대답했다. 한국에 도착하자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몰려와 질문을 던졌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다른 피해자들도 있습니까? 정부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다. 대학교 갓 졸업한 청년에게 고수익 보장한다는 말을 그대로 믿었나요? 그게 사기일 거라는 의심은 들지 않았나요? 그 순간 내 입안에서 차가운 금속 같은 맛이 났다. 나는 그 기자를 바라보았다. 사람 말을 믿은 사람이 잘못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 속은 게 잘못인가요? 그 말을 남기고 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공항을 빠져나왔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그 바람이 살아있다는 걸 실감나게 했다. 그게 전부였다. 귀국 후 사람들은 정말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까. 하지만 나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가슴 한쪽이 조금씩 저렸다. 집 앞 골목을 지날 때마다 이웃들이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정말 대단하세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들이 내게 전부 위로가 된 건 아니었다. 기적이라 하기엔 그 사이 너무 많은 것들이 무너져 버렸다. 아들은 퇴원 후 집에서 요양 중이었다. 식탁에 앉아 국 한 숟갈을 떠도
예전처럼 맛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밤마다 불을 끄면 잠을 이루지 못했고 가끔은 꿈속에서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 식은땀을 흘렸다. 나는 그런 아들을 지켜보며 매일 조용히 생각했다.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은 예전처럼 돌아올 수 있을까? 며칠 뒤 대사관에서 사건 관련 서류가 도착했다. 피해자 진술 확인서, 귀국 경비 정산서, 수사 협조 종결 통보. 서류 봉투 위에는 종결이라는 단어가 크게 찍혀 있었다. 나는 그 단어를 한참 바라봤다. 끝났다는 말이 이렇게 차가운 글씨로 남는다는 게 이상했다. NGO에서는 주기적으로 연락이 왔다. 상태는 어떠세요? 추가 상담이나 심리치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나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목소리에서도 피로가 느껴졌다. 그들에게도 이건 수많은 피해자 중 하나의 케이스였을 테니까. 가끔 뉴스에서는 해외 불법 취업 조직 검거라는 자막이 떴다. 그 화면을 볼 때마다 나는 리모컨을 꺼버렸다. 인터뷰 속 부모들은 내 모습과 똑같았다. 눈밑이 붓고 말이 끝나기 전에 울음이 새어나왔다. 아들은 여전히 밖에 잘 나가지 않았다. 가끔은 창가에 앉아 무표정하게 하늘만 바라봤다. 어느 날 아들은 내게 물어보았다. 기억을 지울 수도 있을까? 기억을 지우려고 애쓰지 말자. 나쁜 기억도 언젠가 좋은 일들로 덮을 수 있을 거야. 거기에 머물면 오히려 더 깊게 남는단다. 그 대답이 옳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로 아들은 조금씩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며칠 전 NGO에서 연락이 왔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다른 피해자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는 잠시 고민하다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기자가 물었다. 혼자 가실 때 두렵거나 무섭지 않으셨나요? 여성 혼자 가시기에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무서웠어요. 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아들이 위험에 처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일까봐 그게 더 무서웠어요. 카메라 불빛이 꺼지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여기까지가 저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정말 다행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돌아왔다는 사실보다 거기까지 가야만 했던 이유를 먼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도 인터넷에는 해외 고수익 단기 취업, 디지털 연수, IT 아카데미 같은 광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 링크를 믿고 또 다른 누군가가 낯선 땅으로 향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는 늘 누군가의 울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아들이, 누군가의 딸이 걸어 들어간 그 어두운 방은 결국 우리 사회의 그늘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개인의 용기만으로 막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해외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국가 간의 협력과 제도가 함께 움직여야 막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홀로 비행기를 타고 아들을 찾아 나서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도 조용히 생각합니다. 내가 겪은 일이 누군가의 불행을 막아주기를, 그리고 그 어떤 아픔도 잊히지 않기를.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제안을 받는 분이 있다면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의심은 불신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